중국 정부가 뭐 친미가 악몽이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사드 때처럼 경제 제재에 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사드 때처럼 뭐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사드 때 했던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레벨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완화될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드 때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사드 때 시작됐던 제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한 번에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찔끔찔끔 수문을 좀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요런 행태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서 사드 때는 보복을 했었죠. 네.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상품단에 네. 보복이 있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롯데마트 같은 네. 것들이 사실 영업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세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우리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영업 정지를 장기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번복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철수하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고 사실 화장품도 일부 좀 영향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치닫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일어났던 영향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 같은 것들, 뭐 한국에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못 나가게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개인만 가능했던 게 있었고요.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중국 정부가 그 코로나 관련되어 네. 있는 이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단체 여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가늠지어줬었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좀 배제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배경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안에서 뭐 팬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콘서트를 한다든지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사드 이후로 여전히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 여행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풀었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안 푼 상태죠.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그때 사드 때를 생각해 보면 시작은 팬미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짝 수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지난해 연말에 우리나라 게임 중에 일부를 중국 안에서 유통 가능하게 이제 판호를 승인해줬던 게 있습니다. 네. 계속 막아왔었는데 이거를 풀어줬었고 영화도 일부 상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원래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는 중국 내에서 상영이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팬미팅도 소소하게는 가능해진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정말 대대적으로 큰 경기장을 대여하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사드 때부터 시작된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추가로 경제 제재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들리거든요. 어떻게? 네, 일단 제재를 여기서 추가로 네.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로 완화를 해줄 건지 이 기로에 좀 와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좀 아쉽게도 노동절 연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근로자의 날 연휴가 네. 중국은 좀 길기 때문에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3일이요? 네. 근데 요 전에 단체 여행이 가능했으면 좋은데 이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기서 수혜볼 수 있는 것들이 적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 수출이 일단은 대중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는데 그게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좀 의심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고 전체 중국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중국의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살펴보니까요. 네.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 단에서 중국 안에서 정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의 구매 욕구가 강하려면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용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고용이 여전히 굉장히 더디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뭔가를 타겟팅해서 반도체 수요를 줄였다기보다는 중국 안에서의 내수가 부진한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 지금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미중 갈등이라는 큰 트렌드 하에서 이게 앞으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어떤 이런 트러블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일단 이런 상품단에서 들어오는 제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전략을 바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중국에서의 이 수요가 부진함에도 여기서 일어나는 상품의 어떤 수요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부분은 하나 명확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럭셔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이 단편적인 예지만 유로스탁스나 뭐 프랑스나 이런 쪽은 사실 주가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걸 보면 럭셔리 상품들. 그래서 뭐 LVMH나 뭐 에르메스나 예, 이런 쪽 이 주가가 상당히 좋고 실적도 좋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중국을 이렇게 나눠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추정상 중국에서 이 빨아당기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럭셔리 소비에서의 어떤 기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럭셔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여전히 미디어 엔터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의 럭셔리화가 이미 우리나라에선 진행이 글로벌리 되고 있고 결국은 여기서의 수요를 중국 안에서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미디어 엔터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사드 때 중국의 경제 제재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그 분야인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긴 하지만 중국의 이 MZ세대가 이러한 컨텐츠들의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MZ세대가 백지 시위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들이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리 사실상 탑티어 그룹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이쪽에 수요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를 뭐 정부가 느낀다고 하면 물론 이거를 대대적으로 한 번에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안에서의 이 수요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줄 수 있는 것과 우리나라가 또 받을 수 있는 것 혹은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유럽은 중국과 정말 손을 잡고 싶은 걸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좀 적절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당연히 좋지만은 여기서의 좀 유리한 고지에 점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노선을 가끔은 좀 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쪽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사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만 이슈, 그러니까 민감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포인트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고 이거는 사실 미국 쪽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도 사실 미국이 크게 자극을 하지 않으면 저는 대만에 대한 침공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국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외환보유고 구성이 빠르게 바뀌고 네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최근의 속도를 봤을 때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즉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더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외환보유고라는 건 유사시에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침공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러시아처럼 제재를 당할 경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을 외환보유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앞으로는 국제 정체나 이런 정세 같은 것들이 더 복잡해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